만약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어머니가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한라봉을 까먹으며 트로트 예능을 보고 있고 임신 4개월 차인 당신의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뒷마당의 곰팡 내 나는 낡은 창고에 번쩍거리는 새 황동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묻거나 아니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열쇠를 달라고 애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배 아파 낳아준 그 여자 앞에서 저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호하게 세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네, 112 경찰 상황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긴급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3일째 행방불명입니다. 지갑과 신분증 등 모든 소지품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창고가 밖에서 수상하게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아내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 의심됩니다. 당장 경찰관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핏줄로 맺어진 가족을 내 손으로 직접 붕괴시킨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날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 속에서 제가 목격한 끔찍한 진실이 무엇인지, 왜 제가 친어머니와 남동생을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백도진, 30세이며 한 건설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윤아는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맹목적일 정도로 순종적인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저의 홀어머니인 신말숙 여사, 그리고 25살 된 남동생 백도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셨기에 저에게 효도라는 단어는 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윤아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그날부터 저는 항상 그녀에게 억누르고 참는 삶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꼬투리 잡으셔도 그냥 네, 네 하고 넘겨. 나를 사랑한다면 어머니랑 도훈이한테 조금만 져줘. 윤아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인데도 꾹꾹 참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윤아가 차린 밥상에 반찬 투정을 하면 그녀는 말없이 찌개를 버리고 다시 끓였습니다. 다 큰 도훈이가 퇴근하고 허물벗듯 던져놓은 땀내. 나는 운동복을 손빨래 하라고 시켜도 윤아는 입술을 깨물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 착한 순종이 우리 집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어리석게도 믿었습니다. 한 걸음 양보하면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을 줄 알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기어코 달려들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짓밟아버리는 악마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출장은 원래 5일 예정이었으나 프로젝트 검수가 일찍 끝나 저는 비행기 표를 앞당겨 이틀 먼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윤아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일부러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너무 심해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전 저는 아내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던 유명 식당의 전복죽과 한우족발을 양손 무겁게 샀습니다. 저녁 6시 장대비가 쏟아지고 동네는 잿빛으로 물들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짐을 바리바리 든 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주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윤아가 다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안은 캄캄했고 오직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왠지 모를 기분 나쁜 답답함이 코를 찔렀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한 붉은색 실크 파자마를 입고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탁자 위에 떡하니 올린 채 리모컨으로 채널을 휙휙 돌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까먹다만 한라봉 껍질이 널려 있었으며 그 옆에는 빨대가 꽂힌 오렌지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유나는요?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으, 아, 야, 이놈아. 주말에나 온다더니 애 떨어질 뻔했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엉거주춤 일어나 옷깃을 여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아주 찰나의 순간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부릅뜨며 평소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당황함을 덮어버렸습니다. 가서 네 마누라한테나 물어봐라. 이 집구석 며느리로 들어와서 툭하면 똥 씹은 표정이나 짓고 말이야. 내가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화요일부터 짐 싸들고 나가버렸다. 보나 마나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이 시험이 흉이나 보고 있겠지.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 터져서 조금만 수틀려도 가출질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들고 있던 전복죽 쇼핑백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갔다고? 화요일부터면 벌써 3일째인데 이건 혼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극도로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기는커녕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외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신 4개월 차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참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제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만 해도 그녀는 출장 잘 다녀와요. 우리 튼튼이랑 집에서 얌전히 아빠 기다릴게요 라며 웃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억지스러운 소리예요? 유나 지금 입덧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딜 가요? 쓴소리라뇨. 갑자기 두 사람이 왜 싸우는데요? 싸우긴 뭘 싸워? 내가 시어미로서 가르친 거지. 화요일에 도훈이가 축구하고 와서 기진맥진해 있길래 니처더러 시장 가서 갈비찜거리 좀 사다 푹 고아 먹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나한테 눈을 흑기면서 대들잖니? 고기 냄새 맡으면 구역질이 나서 못하겠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바탕 퍼부어줬다. 네가 병이 들었냐? 꾀병 부리지 마라. 남들 다 아는 임신 유세 떨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기집애가 나를 째려보더니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 내가 2번 다시 이 집 문턱 밟을 생각 말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턱을 치켜들며 아주 당당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귀를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25살 먹고 산만한 덩치를 가진 동생놈이 축구하고 와서 몸보신이 필요하다고? 유산기가 있어 얼굴이 샛노란 임신, 4개월 차 임산부에게 그 역겨운 고기 냄새를 맡으며 갈비찜을 하라고 시키다니. 그걸 못하겠다고 했다고 모진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는 곧이어 밀려오는 섬뜩한 공포에 의해 빠르게 짓눌렸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제 시선은 재빨리 현관 구석의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출근할 때 매일 신던 베이지색 플랫슈즈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갈 때 신던 삼선 슬리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그녀가 외출할 때 절대 빼놓지 않는 자외선 차단 겉옷이 얌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스마트폰을 꺼내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성큼성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지 않았고 화장대 위에는 유나의 스마트폰이 방전되어 까만 화면을 한 채 영양 크림통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그녀가 항상
신분증과 카드를 넣어 다니던 작은 지갑과 임산부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갑도 겉옷도 심지어 밖에서 신을 신발조차 챙기지 않았다. 임신 4개월 차인 임산부가 시어머니의 폭언을 듣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친정으로 도망쳤는데 몸에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여기서 성립하는 단 하나의 논리는 유나는 단 한 번도 이 집 문 밖을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면 지난 3일 동안 아내는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어머니, 유나 핸드폰도 방에 있고 지갑도 그대로고 신발도 전부 여기 있어요. 유나가 도대체 무슨 수로 친정에 갔다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갔어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너 미쳤냐? 내가 걔한테 무슨 짓을 해? 지 물건 다 두고 간 건 그년이 꾸민 수작이야. 네가 자기 불쌍하게 여기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게 하려고 함정 판 거라고. 그 영악한 년이 내가 널 배 아파 낳고 길러놨더니 이제 애미 말보다 네 마누라 말을 더 믿어? 너 지금 눈깔이 왜 그래? 온 집안을 다 뒤지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가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몹시 분노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릅뜬 그녀의 두 눈 속에는 극도의 방어 기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치솟는 의심을 짓누르기 위해 억지로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 더 이상 실랑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거실, 주방, 안방은 다 확인했습니다. 2층에는 도훈이 방과 죽은 아버지의 제사상을 모셔둔 방밖에 없습니다. 남은 곳은 단 한 곳, 창고. 뒷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벽돌로 대충 지어놓은 그곳은 고철이나 썩은 나무, 고장난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곰팡이와 이끼로 뒤덮여 있고 슬레이트 지붕은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여름이면 찜통처럼 푹푹 찌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쥐와 벌레가 득실거리니까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횡 몸을 돌려 주방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장대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어디가? 비 오는데 거긴 왜 기어나가? 당장 방으로 안 들어와? 어머니의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젖은 타일 위로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다급하게 저를 뒤쫓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쌘 속도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차가운 웅덩이를 밟으며 창고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평생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창고의 낡은 나무문. 그 위에는 동네 철물점에서 갓 차온 듯한 묵직하고 거대한 황동 자물쇠가 문을 밖에서 굳게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과 맞닿은 문틈 사이로 젖은 바닥과 나무틀 사이에 끼어있는 나측은 하늘색 천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 유나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인부복의 자락이었습니다. 전신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자물쇠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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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는 너무도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유나야? 여보, 너 그 안에 있어? 유나야? 대답 좀 해봐. 목이 찢어지라 소리를 지르며 두 주먹으로 낡은 나무 문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을 꾹 참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귀를 문에 바짝 가져다 댔을 때 사사삭, 사각, 아주 미세하고 가녀린 소리. 누군가 안에서 힘없이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쉬림조차, 아니, 살려달라고 소리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한 처절한 소리. 내 아내가, 내 아이를 품은 내 아내가 지난 3일 밤낮을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지 못한 채 쥐와 벌레가 들끓는 이 차갑고 깜깜한 콘크리트 무덤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제가 획 고개를 돌렸을 때 어느새 어머니가 제 등 뒤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끔찍하게도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거리야? 거기 안에 아무도 없어. 누굴 불렀어? 비 다 맞았잖아.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가? 열쇠 당장 내놔. 엄마가 유나 이 안에 가뒀지? 미쳤어. 유나 임신 중이잖아. 당장 열쇠 내놓으라고.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저 안에 무당이 애군 막는다고 부적 붙여둔 물건들 넣어둔 거야. 무당이 49일 동안 절대 문 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 열면 집안 망하고 줄초상 난다고 했다고. 당장 안으로 안 들어가? 내가 네 애미냐? 네가 네 애비냐? 어딜 감히 소리를 질러 이 호로 자식아. 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두 손으로 제 옷깃을 쥐어뜯고 자신의 몸으로 자물쇠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 자신의 끔찍하고 악랄한 범죄를 덮기 위해 무당인이 집안 망한다는 이하는 미신 따위를 방패막이로 삼는 뻔뻔한 인간. 그 순간 저는 저를 낳아준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한 톨의 존경심도 인내심도 아닌 극도의 혐오감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여자를 밀쳐내고 망치를 찾으러 뛰어간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바닥에 드러누워온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하며 악을 쓸 것입니다. 아들이 애미를 친다. 마누라에 미쳐서 늙은 애미를 때려 죽인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 썩어 빠진 가족의 도리를 무기 삼아 시간을 끌고 구조를 방해하겠죠. 아니, 저는 그 얄팍하고 역겨운 감정에 덫에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 내부의 일로 어물쩍 넘어가면 저 악마들은 평생 두려움을 모를 테니까요. 저는 늘어뜨렸던 두 손에 힘을 풀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그대로 둔 채 남보다도 못한 벌레를 보듯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며느리는 가출해서 3일째 행방불명이고 여기는 부적을 넣어둔 거라 열면 안 된다고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친정 가서 네 마누라나 모셔와라. 여기서 네 애미한테 행패 부리지 말고.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112를 누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도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어머니는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자락을 놓으며 스마트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몸을 돌려 마당 한가운데로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끊기고 상황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를 가르며 제 목소리가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112 상황실입니다.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임신한 제 아내가 3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모든 소지품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집 뒷마당 창고가 밖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이 안에 불법 감금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의심됩니다. 당장 경찰관들을 보내주십시오. 제 등 뒤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가 빗물이 고인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동공이 풀린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오만방자함과 표독스러움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를 끔찍한 공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효도라는 족쇄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던 맏아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불러 자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은 그녀가 치러야 할 기나긴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관할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15분은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 뛰었고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한 상상들이 뇌를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흥분해서 맨손으로 자물쇠를 부수려 든다면 어머니는 그 아수라장을 틈타 증거를 인멸하거나 바닥에 구르며 발악할 것이 뻔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참혹한 원형 그대로를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코너에 몰린 들짐승처럼 어머니는 진흙투성이가 된 붉은 실크 바지를 이끌고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옷자락을 뜯고 핥히며 도끼 어린 욕설을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른 공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상, 불효자식이라는 단어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기 집안에 똥칠을 하려 든다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 잃은 나무 토막처럼 서서 굳게 닫힌 창고 문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저의 무자비할 정도의 침묵을 본 어머니는 갑자기 태세를 바꿨습니다. 욕설을 멈추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팔을 부여잡고 콧물 눈물을 쏟으며 내가 홧김에 이성을 잃었다.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훈계 차원에서 몇 마디 했을 뿐 진짜 걔가 어딜 갔는지는 모른다며 변명했습니다. 유나를 숨겼다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라며 악독한 맹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하늘이 두 쪽 날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신들린 연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와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랄하고 가식적일 수 있을까요? 마침내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요란하게 다가왔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경광등 불빛이 철문을 넘어 마당으로 쏟아졌고 피 한 방울 안 남은 듯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동네방네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집안이다. 과부와 아들들이 똘똘 뭉쳐 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며느리는 복을 받았다며 떠벌리고 다니던 어머니의 완벽한 가면에 경찰차의 불빛이 가한 첫 번째 딱이었습니다. 우의를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첩을 든 나이든 형사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젊은 경찰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저는 즉시 다가가 출장길에서 일찍 돌아온 남편으로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비정상적으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저의 공황과 고통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그대로 방치된 스마트폰, 지갑, 그리고 임산부 배지와 신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입덧을 앓고 있는 임신 4개월 차, 임산부가 생존에 필요한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이 집에서 증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언제 들어갔는지
어머니가 집 안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불과 5분 만에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의 역할을 훌륭하게 장착했습니다. 경찰관들 앞에서 그녀는 다시 간드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외지에 나가 돈 버느라 고생인데 제가 집에서 저 힘든 홀몸 임산부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뭐뉴. 근데 며느리가 영원 나가는 짓만 하더니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유나가 몰래 누군가와 스마트폰으로 낄낄대며 문자를 주고받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되레 소리를 빽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검은색 가방을 들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 시험이 눈꼴 셔서 친정으로 가겠다며 휙 나가버렸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밖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옛날 것이고 불륜남과 연락하는 대포폰이 따로 있을 거라는 헛소리까지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간 어둠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갇혀있을 임신부 아내에게 불륜이라는 더러운 오물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입안에서 짠 피 맛이 날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잔혹함은 육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고 유나의 명예마저 완전히 난도질해 저와 경찰에게 남편 버리고 도망간 해픈 여자로 각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펄쩍펄쩍 뛰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듯이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완벽할수록 거짓말이 매끄러울수록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질 테니까요. 나이 든 형사는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수첩에 꼼꼼히 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시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양측의 진술을 확인해야 하니 거실과 안방부터 집안 전체를 수색하게 안내해 주시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범죄의 흔적을 쫓는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바쁘게 쫓아다니며 마치 귀찮은 손님을 맞이한 인심 좋은 안주인처럼 굴었습니다. 어떻게든 경찰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애썼습니다. 터질 듯이 꽉 찬 냉장고를 가리키며 저게 다 며느리 몸보신 시키려고 사온 한우랑 전복인데 입에도 안 된다며 푸념하고 장롱 위에 올려둔 베네 쩌고리를 가리키며 내가 내 첫 손주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찰관은 그녀의 넋두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직업적으로 움직이던 그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화장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과 지갑에 주목했습니다. 위생 장갑을 낀 손으로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유나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그리고 현금 10만 원 남짓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유나의 외투 3벌과 우비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 곁으로 다가가 억누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본래 체력이 약하고 태반이 낮게 자리 잡아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오고 추운데 아내는 외투나 우비 없이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저 산모수첩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남편 몰래 불륜남을 따라가거나 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는 사람이 자신과 뱃속 아이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모조리 놔두고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나이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빠르게 펜을 놀렸습니다. 저의 논리 정연한 분석이 어머니의 허술한 거짓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문틀 옆에 숨어있는 그녀의 두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깍지가 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연극 무대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그녀도 깨달은 겁니다. 1층과 2층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하자 저는 선제적으로 나서 경찰관들에게 주방과 뒷마당 창고 쪽을 수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즉각 끼어들며 목소리를 톤을 높였습니다. 아이고, 형사님들, 주방은 지저분하고 뒷마당은 쓰레기 천지예요. 비도 와서 다 진흙탕인데 정복 입으신 분들이 거길 왜 가유? 단서 같은 건 코빼기도 없을 텐데. 제가 따끈한 차 한 잔 타드릴 테니 잠시 앉아서 우리 늦둥이 막내 도은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주. 오면 사돈댁에 다시 연락해보고, 그러나 그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수록 경찰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단호하게 차를 거절하고 저에게 뒷마당으로 안내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주방의 유리문이 열리자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오래된 타일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왼쪽에는 빨래터가 있었고 높은 담장 바로 옆 구석에 그 운명의 낡은 창고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들의 예리한 눈이 자유롭게 현장을 훑을 수 있도록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은 경찰관의 손전등 불빛이 세탁대 밑을 스쳐 지나갈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둠과 걸레, 더미가 뒤엉킨 구석에서 연분홍색의 임산부용 미끄럼 방지 실내화 한 짝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나가 미끄러질까봐 직접 마트에서 사다 준 바로 그 슬리퍼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 슬리퍼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참담한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슬리퍼의 발등 밴드 부분은 무언가에 거칠게 뜯겨나간 듯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거친 바닥 위를 질질 끌려가며 격렬하게 발버둥 치다가 벗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슬리퍼를 나이든 형사에게 건네며 분노로 완전히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깔끔한 사람입니다. 이 실내화는 오직 주방 안에서만 신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슬리퍼가 밑창이 뜯겨나간 채 뒷마당 세탁대 밑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본인 발로 걸어서 현관문을 나갔다면 주방용 슬리퍼가 왜 이 폭우 속 뒷마당에서 발견되냐고요? 빗소리만이 요란한 가운데 뒷마당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경찰관이 서로 심각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부 갈등으로 인한 가출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증거들이 잔혹한 폭행과 불법 감금을 소리 없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의 손전등이 타일 위로였게 남은 진흙 끌린 자국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깨진 화분들을 지나 마침내 빛이 멈춘 곳은 썩어가는 창고의 낡은 나무문이었습니다. 차가운 하얀 불빛이 밖에서 굳게 잠긴 번쩍이는 황동 자물쇠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문틈에 끼인 하늘색 인부복 자락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어머니가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가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알량한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님, 저곳이 저희 집 창고입니다. 아까 확인해보니 새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었고 문틈에 제 아내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천이 끼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늘 맙소사. 야 이놈아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형사님들 제 말 듣지 마세요. 저 창고는 제가 무당한테 액막이 부적받아서 봉인해둔 데란 말이에요. 49일 동안 절대 열면 안 된다고 열면 일가족이 몰살당한다고 했단 말여요.
어머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미신 타령이세요? 부적만 들어있는데 왜 유나 옷자락이 저기 끼어 있냐고요? 당장 열쇠 내놓으세요? 나 열쇠 없어. 무당이 다 가져갔어.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 문 강제로 부수고 우리 집 기맥 다 끊어놔서 집안 사람 누구 하나 객사하면 다 내 놈이 살인자요. 내가 내 애미다. 이 호로자씨가 어디 감히 내 집에 함부로 손을 대려들어.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튀어나와 두 팔을 벌려 창고 문을 십자가처럼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에는 섬뜩한 핏대가 섰고 두 눈은 튀어나올 듯 번들거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들린 무당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어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법의 권위를 실은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공무집행 중입니다. 당장 비키십시오. 계속 막아서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제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어머니는 창고 앞 무릉덩이에 털썩 주저앉아 자물쇠를 껴안고는 경찰이 힘없는 노인네를 쳐 죽인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로 오열했습니다. 비키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비키지 않으면 무력으로 끌어낼 겁니다. 철아쳐, 날쳐 죽이고 네 마누라년이나 모시고 살아라. 불륜나서 딴 놈이랑 도망간 년을 내가 어찌 안다고 날 족쳐. 차라리 벽에 대가리를 밟고 콱 죽어버릴 테니 어디 한번 평생 천하의 불효자식 소리나 듣고 살아라. 형사님들, 더 이상 열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집의 소유주이자 실질적 가장입니다. 이 재산상 피해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절단기로 자물쇠 부수고 문 열어주십시오. 제 아내와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뚝을 낚아채 경찰 무술로 그녀를 거칠게 문에서 떼어냈고 나이든 형사가 그녀를 붙잡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상상할 수 없는 천박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젊은 경찰이 허리춤에서 강철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의 고리에 절단기를 물리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1초, 2초,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캉 하는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황동 자물쇠가 두 동강이나 젖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녹슨 철에 손이 베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썩은 나무 문을 잇는 힘껏 잡아뜯었습니다. 끼기기기 녹슨 경첩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쪽에 짙은 어둠이 거대한 괴물처럼 빛을 집어삼키려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덮친 것은 어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역질이 날 만큼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곰팡이 냄새, 지린내, 썩은 진흙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 저는 손이 너무 떨려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제대로 켜지도 못한 채 고작 1평 남짓한 좁은 창고 구석을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바닥, 녹슨 고철과 폐기물 상자들 틈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여보, 으악! 제 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어머니의 소리가 누군가 목을 졸라도 맨 듯 뚝 끊겼습니다. 젊은 경찰관도 순간 숨을 들이켜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병든 고양이처럼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색 인부복은 온갖 오물과 진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맨발은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으며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엉겨붙어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수백 개의 칼날로 도려내는 듯했던 것은 그녀의 얇은 인부복 치마 아래에서 흘러나와 구멍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섞이며 타일 바닥을 붉게 적시고 있는 검붉은 핏물이었습니다. 저는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달려가
단 3일 만에 해골처럼 말라버린 아내의 차디찬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두 눈은 굳게 닫힌 채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과 아직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한 내 아이의 생명이 이 차갑고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인간들의 그 잔혹한 소나기 아래에서 유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죽만 남은 듯한 살갗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온도가 전기 충격처럼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기절해 있는 와중에도 제 손이 닿자 그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거리며 오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고문에 시달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자의 본능적인 경련이었습니다. 구급차, 당장 119, 구급차 불러. 젊은 경찰관의 날카로운 호통이 정적을 깨부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내드는 사이 나이든 형사가 달려와 손전등으로 유나의 몸을 비추며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젖은 외투를 벗어 둘둘 말아 그녀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흑빛으로 변한 얼굴, 피 맺힌 입술, 그리고 관자놀이에 난 달걀만한 시퍼런멍 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이 바위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반신을 적신 핏물이 흙탕물과 뒤섞여 올라오는 역겨운 피냄새. 내 아이, 아직 4개월밖에 안 된 우리 튼튼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얇은 천이 얼음장 같은 살에 쩍쩍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죽은 듯한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끔찍하게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비좁고 캄캄하며 쥐가 돌아다니는 콘크리트 무덤 안에서 그녀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물 한 방울, 밥알 하나 없이 저를 얼마나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었을지, 살려달라고 문을 긁어대다 10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지. 1평도 안 되는 좁은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는 굳어버린 시멘트 포대들, 뾰족하게 튀어나온 녹슨 철근들, 바닥에 뒹구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쉰내 나는 밥 한 덩이와 그 옆에서 지독한 배설물 냄새를 풍기는 작은 플라스틱 양동이. 이것이 제 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3일 동안 갇혀 있으라고 던져준 배려였습니다. 며느리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겁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대문 밖은 웅성거리는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제 품 안에서 힘겹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여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마당으로 들것을 끌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유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을바람에 날아갈 낙엽처럼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갈 때 담벼락에 기대어선 어머니 옆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바짝 달라붙은 채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저주를 퍼붓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밀랍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핏물도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함을 치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텅 비어버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피로 맺힌 천륜을 영원히 끊어내기로 작정한 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아내를 구급차에 누이고 황급히 올라탔습니다. 다치는 구급차 문틈으로 나이든 형사의 차갑고
엄중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신말숙 씨,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조사를 위해 지금 당장 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급차 문이 쾅 닫히며 제가 어리석게도 가족이라 믿었던 그 끔찍한 과거의 공간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정신없이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에서 불안정하게 끊어지는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유나의 앙상한 손을 꽉 쥐고 제 뺨에 비비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나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오빠가 왔잖아. 후회와 죄책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우유부단하지만 않았더라면, 착한 아내에게 참으라고 강요하지만 않았더라면, 내 작은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편이었더라면 이런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맹목적인 효도가 결국 내 아내와 자식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반투명한 자동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저는 복도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아내의 피가 묻어 있었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렸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시간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유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약 2시간 후 응급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의사가 몹시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가운 자락을 움켜쥐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연민과 질책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내쉬는 그의 한숨이 적막한 복도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가 온 데다 뇌진탕의 흔적까지 보입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끔 응급처치를 끝냈고 수면제를 투여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 중입니다만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바윗덩어리가 치워진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의사의 말은 저를 다시 완벽한 지옥으로 처박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은 지속적인 폭행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태반조기 박리와 광범위한 하혈을 동반한 류산을 겪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산된 태아를 적출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개월 된 내 아이, 아직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한 채 뱃속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내 아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쏟아졌고 응급실 복도에 짐승 같은 오열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화염 같은 분노로 변해 제 영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에서 수면제에 취해 잠든 유나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 위로 관자놀이와 광대뼈에 남은 시퍼런 멍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가느다란 팔에는 링거 바늘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 중에도 발작하듯 몸을 움츠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 형사과로부터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할 뻔한 중대 범죄이므로 경찰서 강력팀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유나를 부탁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철제 책상 너머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탓인지 산발을 하고 퀭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어젯밤의 그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름 끼칠 정도의 적반하장과 뻔뻔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놈 애인데 지가 어쩔 거냐는, 그리고 시어미가 며느리 좀 훈육한 게 무슨 큰 죄냐는 망상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건의 전말을 묻자 저를 낳은 그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술들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창고에 가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당당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날 우리 늦둥이 도훈이가 축구를 하고 와서 갈비찜이 먹고 싶다길래 며느리한테 돈 쥐어주면서 당장 시장 다녀오라고 했어요. 근데 고기 냄새 맡으면 토가 나온다고 핑계를 대면서 내 맏을 거역하잖아요. 시동생 무시하고 게을러 터진 년이 어디서 감히 꾀병을 부려. 내가 열불이 나서 싸대기를 한 대 갈겼더니 지 혼자 자빠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거유. 내가 괘씸해서 그년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뒷마당으로 질질 끌고 갔지.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려고 그 더러운 창고에 쳐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콱 채워버렸슈. 그냥 몇 시간 가둬놓고 기죽일 참이었는데 동네 할망구들이랑 고스톱 치러 갔다가 까먹어버렸슈. 며칠 내내 비가 쏟아지길래 귀찮아서 안 나갔지. 게다가 임신이 무슨 유세라고? 며칠 좀 굶긴다고 안 죽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며느리 말 안 들으면 시어머니가 패고 가두는 거, 일상다반 사유, 어느 법이 집안 교육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대요.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내뱉었습니다. 참다 못한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임신 4개월 산모를 사흘 밤낮을 굶기고 감금하고 폭행해서 결국 유산에 이르게 하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훈육입니까? 신말숙 씨,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특수 감금치상 및 폭행입니다. 유산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찰나 굳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내 입술을 삐죽거리며 제 평생 잊지 못할 저주스러운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아이고, 애 떨어지면 우리 도진이한테 새 여자 얻어줘서 새로 낳게 하면 되지. 시험이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딴 년 핏줄 남겨둬서 뭐해? 쥐할 만한 애새끼 하나 떨어졌다고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들어?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당장 책상을 넘어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심장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 악마들은 폭력이 아니라 가장 차갑고 잔혹한 법의 심판으로 파멸시켜야 합니다. 저는 형사에게 고개를 돌려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방금 피의자 신말숙 씨가 한 진술,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증거로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남편이자 피해자 가족으로서 피의자의 저 악랄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구속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결단코 선처나 합의는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중환자실 문 밖에서 익숙한 인형이 깐족거리며 기웃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25살짜리 남동생 백도훈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흉. 도훈이는 어머니의 병적인 애착과 오냐오냐하는 가정교육 속에 괴물로 자라난 이기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매달 제게 용돈을 탔으면서도
유나가 시집 오자마자 그녀를 제 집 식모 부리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녀석을 감쌌고 유나를 짓밟았죠. 저를 본 도훈이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거만하게 턱을 까딱이며 건방진 목소리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 형, 지금 미쳤어? 엄마를 유치장에 쳐넣게 만들어? 형수 연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경이나 하러 왔다. 부부싸움 좀 났다고 경찰을 끌어들여서 이 집안 망신을 다 시켜? 당장 고소 취하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진짜 징역이라도 살게 할 작정이야? 야, 이 개새끼야. 아가리 닥쳐. 누가 연기를 해? 네 형수님, 네 엄마가 3일 동안 창고에 처박아 두는 바람에 네 조카 유산했어. 내 놈 새끼가 처먹겠다는 그놈의 갈비찜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냐? 양심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축구하고 와서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임신했다고 팔다리 잘렸어? 엄마가 뺨 한 대 때린 게 뭐 대수라고 대들어? 애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딴 여자 만나면 될 거 아냐. 형 꼴랑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랑 나 호적 파버릴 거야? 이 집 명의도 다 엄마 거고. 엄마가 왕이야. 형수가 꼬우면 나가라 그래. 내 몸에 흐르는 피를 나눈 친동생이라는 작자가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폭언에 제 안에서 구토가 쏠릴 만큼 거대한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무식하고 미개한 쓰레기. 어머니의 폭행 뒤에는 이 짐승 같은 새끼의 이기심과 부추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자는 작당을 하고 유나를 이 집에서 내쫓아 저의 재산을 온전히 독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달려들어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두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내 놈 입으로 잘 짓거렸다 이 씹새끼야. 지금 이 시간부로 넌 내 동생도 아니고 저 안의 여자는 내 엄마도 아니다. 그깟집? 등기부등본? 싹 다 필요 없어. 하지만 너희가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한 짓, 100배, 1000배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게. 법은 너희 같은 버러지들도 공평하게 심판하거든. 넌 엄마가 한 짓의 공범이자 교사범이야. 내가 너도 콩밥 처먹게 만들어줄 테니 발 닦고 기다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꺼져 당장 이거 놔. 이 호로 자식이. 내가 가서 엄마한테 형 어떻게 나오는지 다 말할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녀석은 제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제 손을 뿌리친 뒤 복도 끝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저 쓰레기 같은 동생놈의 교활한 공범 행위도 낱낱이 파헤쳐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혈육에 정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ATM 기계로 보았고 제 아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눈엣가시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충격과 공포로 정신을 놓은 유나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어머니와 도훈이는 분명 고부 갈등 중 우발적 사고라며 거짓말을 해대고 유나를 무고죄로 몰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명백한 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친한 간호사에게 유나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급히 병원을 빠져나와 동네로 향했습니다. 제가 달려간 곳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있는 동네 마트, 최 아주머니네 가게였습니다. 그 마트의 방범 CCTV는 저희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골목길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움과 경악이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진아, 재수 씨는 좀 어때? 오늘 아침에 경찰들이 와서 너희 집 뒷마당 창고에 폴리스라인 치고 가더라. 동네 사람들 난리도 아니야. 신여사가 독해도 어찌 그리 독한 짓을 해?
만삭 다 되어가는 애를 창고에 가두다니. 저는 억지로 한숨을 삼키며 아주머니 손에 오만 원건 몇 장을 쥐어드렸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유나 목숨은 건졌는데 아이는 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며칠 전 화요일 오후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해서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돈을 밀어내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돈은 됐으니 얼른 와서 봐. 저는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운명의 화요일 오후로 시간을 돌렸습니다. 오후 5시 정각, 도훈이가 운동복 차림으로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어머니의 욕설과 도훈이의 고함 소리가 저희 집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지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화요일 오후부터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 창고 문을 부순 목요일 저녁까지 유나가 집 밖으로 나서는 장면이나 카카오 택시가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단 1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게 뱉은 가방 싸들고 택시 타고 도망갔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완벽하게 부수는 결정적 알리바이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허락을 구하고 그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도훈이가 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뒷마당 창고는 경찰의 출입 통제선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치장에, 도훈이는 소문이 두려워 어디 PC방이나 찜질방이라도 숨었는지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2층 도훈이 방으로 뛰어 올라가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도 안 걸어두는 멍청한 녀석이라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 로그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연 순간 화면에 뜬 내용들은 제 몸속의 피를 펄펄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녀석과 어머니가 나눈 대화, 그리고 녀석이 제 아내 유나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도훈, 엄마, 도진이 형 마누라, 요즘 존나 띠껍네. 툭하면 입덧 핑계대고 집안일 다 떠넘기고 엄마가 기강 좀 빡세게 잡아. 저러다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겠어. 엄마, 백도훈, 내버려 둬라. 네 형 출장 가면 꼬투리 잡아서 반 죽여 놓을 테니까. 기집애가 짐 싸서 친정으로 꺼지면 형 돈은 다 우리 차지야. 진명이도 내 건데 굴러들어온 돌이 어딜. 백도훈, 형수, 유나? 어이 형수. 배 좀 불렀다고 이 집에서 상전 노릇하려고? 당장 기어내려와서 밥 차려. 우리 형 없다고 막 나가나 본데 형수 행동 거지 똑바로 해. 형수 띠껍게 굴면 내가 배 걷어차서 애 떨어뜨려 버릴 테니까 원망 마. 마우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저들이 제 아내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고 돈과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도훈이는 폭력과 살인을 부추기고 직접적으로 임산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대화 내역을 화면 캡처하고 여러 곳의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들의 발뺌을 영원히 묻어버릴 사형 선고장과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특수 감금치상으로 쳐넣을 뿐만 아니라 도훈이 역시 살인미수 및 특수 감금 교사범으로 엮어 콩밥을 먹일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USB를 꽉 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슬픔은 지독한 복수심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운전 중 간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는데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요. 빨리 오세요. 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유나가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튼튼아, 엄마 두고 가지 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모습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제가 달려가 그녀를 안으려 하자 유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가두지 마요. 밥할게요. 갈비찜 끓일게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유나야, 나야 도진이 오빠. 오빠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너 안 때려. 아무도 못 건드려. 제발 진정해 유나야. 제가 오열하며 그녀를 꽉 끌어안고 그녀의 말은 머리카락에 눈물을 쏟아내자 한참 뒤에야 그녀는 제 품의 온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고기 냄새 때문에 역겨워 밥을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보다 먼저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때린 것은 다름 아닌 시동생 도훈이었습니다. 형 돈이나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년이라며 욕을 퍼부었고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합세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나가 발버둥을 치며 버티자 도훈이가 축구화도 벗지 않은 발로 유나의 불룩한 배를 강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그녀를 모자는 합심해서 그 더러운 창고에 던져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참혹한 진실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백도훈은 단순한 교사범이 아니라 임산부의 복부를 직접 타격해 유산에 이르게 한 흉악한 폭행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도훈. 저는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도로 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엄마 지금 알아 누워서 동네 의원에서 링거 맞고 계셔. 적당히 하고 고소장 빼지? 경찰들이 자꾸 전화해서 괴롭히잖아. 집안에 어른이라곤 엄마뿐인데 진짜 폐류나 될 작정이야? 형수에 떨어진 건 재수 없는 일이지만 형수가 싹수 없게 군 탓도 있잖아. 엄마 충격받았으니까 위자료 명목으로 몇 천만 원 보내고 퉁치자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도끼가 서린 웃음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나보고 내라고? 내 아내는 너희들한테 맞아 뱃속의 아이를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나보고 돈을 내라고? 그럼 어쩔 건데? 경찰에 엄마 찌를 거야? 나까지 찌를 거야? 형 동네 맘카페랑 인터넷에 어미 쳐죽이려 드는 폐류나라고 신상 싹 다 털려서 사회생활 매장당하고 싶어? 그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우리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알아. 형이 이러면 천벌받아서 대가 끊기는 거야. 양아치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하는 녀석에게 저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올려. 어디 한번 맘껏 쳐 올려봐. 나 아까 최 아주머니네 마트 CCTV 다 복사해뒀어. 네 형수가 제 발로 안 나갔다는 거 경찰에 넘길 거다. 그리고 내 방 컴퓨터 카카오톡 켜져 있더라? 네가 엄마랑 짝짝꿍해서 내 돈 뜯어먹으려고 형수 내쫓자고 한 거, 형수 배 걷어차서 애 떨어뜨리겠다고 한 협박 메시지 다 캡처했어. 아, 그리고 방금 네 형수가 깨어나서 112 형사들한테 생생하게 진술했거든? 네가 그 더러운 축구화로 임산부 배를 정통으로 걷어차서 애 죽였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의 숨소리가 미친 듯이 가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호흡소리. 잘 들어. 백도훈. 게임 끝났어. 난 이 증거들 다 들고 지금 경찰서 강력팀으로 갈 거다. 내 짐 싸서 교도소 들어갈 준비나 해. 살인자 새끼들한테 내 자비는 일도 없으니까. 저는 녀석이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숨을 쉴 때마다 극도의 공포에 시달릴 것이고 그것은 지옥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방범, CCTV 영상,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간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녹음된 윤아의 피해 진술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경찰서 강력팀으로 직행했습니다. 제 자료들을 확인한 담당 형사의 표정은 단번에 살벌하게 굳어졌습니다. 백도진 씨, 이 증거들이면 사건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말숙 씨는 특수감금 및 폭행 치상 혐의가 확고하고 백도훈 씨는 협박, 특수폭행, 감금교사 및 살인에 준하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즉각 긴급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전 법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악마들을 짓뭉개기 위해 무자비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강력반 형사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녀석은 문을 걸어 잠그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합의금 빌릴 궁리만 하며 서로 내 탓이네 내 탓이네 물어뜯고 싸우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훈이는 형사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질질 끌려 나오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때리라고 해서 한 거예요.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반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바람에 여경 2명이 양쪽에서 겨드랑이를 꿰차고 짐짝처럼 경찰 승합차에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 그 난리통에 동네 사람들은 다 기어나와 그 꼴을 구경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현모양처 시어머니라는 완벽한 가식의 껍데기가 박살나고 그 안에서 시궁창 쥐새끼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진짜 맨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들이밀어지자 두 모자의 진술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진흙탕 개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훈이는 형수가 우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주려 했는데 엄마가 열쇠를 숨기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해서 못 열었다고 진술했고 어머니는 도훈이가 임산부 백어더 찬 거 들킬까봐 열어주면 날까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서 못 열었다며 서로에게 중죄를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살가죽을 벗기는 추악하고 비겁한 본성이 고스란히 폭로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질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불려갔을 때 저는 유리창 너머로 유치장 면회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산발을 한 채 덜덜 떨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에 매달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진아, 내 새끼 도진아, 제발 이애미 좀 살려다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네 마누라가 원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발바닥이라도 핥을게. 우리 늦둥이 도훈이는 아직 젊은데 저렇게 빨간 줄 그이면 인생 쪽난다. 도진아, 너 배 아파 낳아주니 어미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죽은 내 애비 제사상을 봐서라도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저는 유리창 너머에 그 여자를 벌레 보듯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애 떨어지면 딴 여자 새로 얻어주면 된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어머니 뇌리에 제 아이의 생명, 제 아내의 인생이라는 게 1g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자기 첫 친손주를 때려 죽인 살인마들, 제사밥은 더러워서 안 드실 겁니다. 법은 법대로 심판할 것이고 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합의서에 도장 안 찍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쾅쾅 치며 뒤로 넘어가는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등지고 미련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 저는 제 아내와 죽은 아이를 위해 끝까지 직진할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폐륜 범죄는 곧바로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임신 4개월 산모를 창고에 3일간 감금해 유산시킨 충격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네티즌들이 분노로 들끓으며 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외부에서만 불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대한 쓰나미는 바로 윤하의 친정에서 몰려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순박한 장인 장모님. 그저 착한 딸이 서울로 시집가서 좋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랑받으며 오순도순 잘 살기만을 바라셨던 분들입니다. 처음에 윤아가 쓰러졌을 때 저는 차마 유산과 폭행 사실을 입에 담지 못하고 그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입원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그 밤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달려오셨고 중환자실 침대에 피멍이 든 채 시체처럼 말라비틀어져 누워있는 딸을 본 순간 평소 과묵하시던 장인어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오열하셨고 장모님은 그대로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두 분이 정신을 차리셨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윤아가 어떻게 갇혔고 어떻게 굶주렸으며 시동생의 발길질에 어떻게 아이를 잃었는지 그리고 제가 넘긴 증거와 현재 상황까지 저는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멍청하게 제 친어미 말만 믿고 윤아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한 제 무능함이 이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윤아의 곁에서 이 억울함을 갚아주고 윤아를 다시 살릴 수 있게 기회만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다가오시더니 제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번만번 맞아 마땅한 죄인이었으니까요. 자네, 장인어른의 굵은 목소리가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 금쪽 같은 딸자식을 그 집에 시집 보낸 건 남편이란 작자한테 의지하고 기대어 살라보낸 거지. 시어미랑 시동생 놈 발밑에 개돼지 취급받으며 두드려 맞고 새끼까지 잃으라 보낸 게 아니야. 내 놈 집구석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소굴이야. 내 전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고소할 거다. 그 살인마 새끼들 감옥에서 뼈가 썩을 때까지 내가 싸울 거야. 다음 날 장인어른과 처가 식구들은 대거 상경에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 앞에 탄원서를 들이밀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수사기관의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친가 쪽 친척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법 없이도 살 집안이라며 어머니를 치켜 세우던 자들이 사건이 터지자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어머니의 잔혹함을 욕하며 손절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구시대적인 가부장제 꼰대 마인드를 장착하고 제게 압력을 행사하는 쪽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 헛기침을 하며 거들먹거리는 훈장질을 시작했습니다. 도지나 사내가 쪼잔하게 왜 이리 이를 키우냐. 재수 씨에 떨어진 건 안타깝지만 핏줄은 물보다 진한 법이야. 내 애미랑 동생을 진짜 철창에 쳐넣으면 우리 집안 꼬라지가 뭐가 되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살인마 집안이라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적당히 위자료 챙겨서 처가댁 달래고 합의서 써줘라. 기집애가 애 하나 떨어졌다고 유세는 나중에 몸 추슬러서 다시 하나 낳으면 그만인 걸 가지고 애미는 세상에 딱 하나뿐이다 이놈아. 저는 그 역겨운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한치의 자비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큰아버지, 만약 큰어머니가 며느리를 3일 동안 창고에 가두고 굶긴 다음 손주를 때려 죽였다면 큰아버지 아들은 돈 몇 푼 받고 합의서 써줍니까? 아들한테 살인마 어미 용서하라고 종용할 겁니까? 집안 체면이요? 제 어머니랑 동생 새끼가 자기들 손으로 이 집안 얼굴에 똥물을 부어버렸는데
무슨 놈의 체면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한테 합의 운운하는 친척들은 모조리 인연 끊을 테니 다신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의 서슬퍼런 단호함과 처가댁의 막강한 공세 앞에 내부 타협으로 죄를 덮어보려던 얄팍한 시도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해자 모자는 구속 수감되어 법의 매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철창 안에 갇힌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감정적인 심리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윤아는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직장에 무급 휴직을 내고 병원에서 밤낮으로 윤아를 간호하며 동시에 변호사를 만나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평소 교류도 없던 외가댁 막내 이모였습니다. 도진아, 나 지금 병원 앞 커피숍이야. 잠깐만 내려와 봐라. 네 엄마가 구치소에서 꼭 전해주라며 부탁한 게 있어서 그래. 순간 망설였지만 이 짐승들이 또 무슨 얕은 수를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이모는 눈치를 보며 구겨진 편지 한 장을 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운운하며 눈물샘을 자극하더니 편지의 마지막에는 소름 돋는 협박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아, 엄마는 여기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간다. 도훈이는 같은 방 조폭놈들에게 찍혀서 맨날 화장실에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어. 네가 고소 안 취하하면 엄마는 오늘 밤 혀를 깨물고 관물대에 목을 매달아 죽어버릴 거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귀신이 되면 평생 그 유산한 내 처년 뒤를 따라다니며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다. 낳아준 친어미를 죽음으로 내몬 불효자식 소리 들으며 평생 대갈통이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편지를 읽고 난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또 자살 협박, 또 불효자식 프레임. 이모, 이 쓰레기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싸늘하게 편지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하세요.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지만 당신은 누굴 저주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 살인마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도훈이가 구치소에서 처맞는 건 임산부배를 걷어찬 비겁한 새끼가 돌려받는 아주 정당한 업보니까 신경 끄시라고 전하세요. 저 합의 안 합니다. 2번 다시 제 눈앞에 띄지 마세요. 이모는 사색이 되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천하의 호로자식. 제 마누라한테 홀려서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 천벌을 받을 거다. 천벌은 지금 구치소 안에서 신말숙 씨랑 백도훈이가 달게 받고 있겠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랄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역 맘카페와 대형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악의적인 허위글이 올라왔습니다. 윤하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고 대드는 천하의 불륜녀이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애를 떨어뜨려 놓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뒤집어 씌운 사이코패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까지 얼굴만 모자이크되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알바를 푼 것처럼 윤아를 향한 끔찍한 성희롱과 마녀 사냥이 이어졌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이 여론전을 펼쳐 저를 굴복시키려 한 더러운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와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 해당 게시물과 악플러들의 IP를 모조리 추적하고 수집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와 메이저 언론사 기자에게 접촉해 경찰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팩트 자료와 며느리, 감금의 증거인 마트 CCTV, 그리고 도훈이의 협박 카카오톡 캡처본을 통째로 넘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현대판 장화홍련, 만상 며느리
3일 감금하고 유산시킨 시댁의 추악한 여론 조작이라는 특집 기사와 영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고 맘카페의 허위글 작성자들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신상이 털리며 오히려 법적 처벌과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유나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그녀의 찢겨나간 영혼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문을 닫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나 남자의 큰 목소리만 들려도 발작하듯 귀를 막고 숨었습니다. 밤마다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아기용품들을 차마 다 치우지 못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바닥에 엎드려 실신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의 그 끔찍한 기억이 묻은 2층 주택을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2번 다시 그 저주받은 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윤하의 친정이 있는 강원도 춘천의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가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툇마루에 앉아 윤하에게 오렌지를 까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텅 빈 눈으로 먼 산을 보던 윤하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하지만 심연처럼 깊은 슬픔이 고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 오빠, 그 3일 동안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알아? 저는 오렌지를 까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손을 꽉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아니, 해야 해. 유나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난 배고픈 것도 쥐구멍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도 숨막히는 어둠도 두렵지 않았어. 내가 진짜 두려웠던 건 문이 잠기던 순간 어머님이 밖에서 쏘아붙인 그 말이었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데? 유나는 눈을 감고 그 지옥 같았던 순간을 온몸으로 재현하듯 어깨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창고 문이 닫힐 때 내가 피를 흘리며 문틈을 붙잡고 매달렸어. 살려달라고 배가 찢어질 것 같다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살려만 주면 죽을 때까지 하녀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빌었어. 근데 어머님이 밖에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핏발선 눈으로 저를 직시했습니다. 지랄, 연병하지 마라. 애새끼 하나 떨어지면 관짝짤, 돈도 안 들고 좋지 뭐. 이참에 애 떨어지면 내 아들한테 돈 많고 말 잘 듣는 새 며느리 들여서 새로 낳게 할 거니까 넌 그 안에서 조용히 숨이나 끊어져라. 저는 그 자리에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잔혹함은 단순한 폭력이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부터 짓밟고 며느리라는 존재를 쓰레기 취급하며 태아의 생명마저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순도 100%의 악마귀이었습니다. 도훈이의 발길질이 아이의 숨통을 끊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새치어로 제 아이를 도륙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빠, 유나가 제 손등을 손톱으로 파고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나 오빠를 사랑해서 다 참았어. 어머님이 욕해도 참고 도훈이가 나를 노예 부리듯 해도 참았어. 참고 인내하는 게 미덕이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가 참을수록 그 인간들은 나를 개돼지 취급했고 결국 내 아이의 숨통을 끊어놨어. 오빠, 고소 취하할 거야? 핏줄이니까, 효도해야 하니까. 날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 용서할 거야? 저는 유나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수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30살 건장한 남자의 눈에서 뜨겁고 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유나야. 절대 아니야. 죽은 우리 아이를 걸고 맹세할게.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
내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죽은 아이와 함께 이미 관에 들어가 묻혔어. 그 쓰레기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가장 비참하게 죗값 치르게 만들 거야. 우리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갚아준 뒤에 세상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미련했던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갈구하는 처절한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빠진 관계는 잘라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우리 부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녁 8시 메인 뉴스. 앵커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우리 가족의 사건이 단독 보도로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 속 가해자들의 얼굴과 이름은 모자이크와 이니셜로 가려져 있었지만 네티즌 수사대의 집요한 추적으로 신말숙과 백도훈의 신상은 이미 전 국민의 조리돌림 대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평소 어머니의 갑질과 도훈이의 폐악질을 겪었던 동네 사람들이 다투어 참고인 진술에 나섰습니다. 최 아주머니, 동네 통장님, 옆집 아저씨까지 앞장서서 신말숙 여사가 평소 며느리를 어떻게 학대하고 둘째 아들을 어떻게 괴물로 키웠는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뼈대 있는 집안의 실체는 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통으로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길고 지루했던 검찰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말숙은 특수감금 및 가혹행위 혐의로, 백도훈은 상해치사, 태아유산 및 특수폭행, 감금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처럼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유나는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유나는 아직 수척했지만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은 소나기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인석으로 녹색 수의를 입은 두 모자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맘고생을 했는지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는 저와 유나를 보자마자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판사님,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선처해 주십시오. 여전히 뻔한 눈물, 연기였습니다. 도훈이는 예전에 그 아나무인 양아치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구부정하게 엎드려 주변의 눈치만 힐끔거렸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어지간히 지옥 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법정하는 양가 친척들은 물론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 며느리의 뺨을 때린 일, 배를 걷어차 태아를 유산시킨 일, 폭우 속에 4개월 산모를 창고에 사흘간 감금하고 물 한 모금 안 주어 뇌진탕과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 끔찍한 행적들을 나열할 때마다 법정 곳곳에서 경악 섞인 한숨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 측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발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고부 갈등으로 빚어진 참사이며 홀어머니가 두 아들을 힘들게 키워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최후 진술의 시간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들의 직계 가족인 백도진 씨, 검찰 측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선처 호소에 대해 가족으로서 남길 의견이 있습니까? 수십 명의 친가 쪽 친척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피눈물을 삼키고 효도라는 미명 아래 저 살인마들을 용서해 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나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말숙의 친아들이며 백도훈의 친형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무참히 살해당한 제 뱃속 아이의 아버지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제 아내 윤아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저 이기적이고 잔혹한 인간들에 의해 도륙당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피고인석에서 벌벌 떠는 어머니와 동생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법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관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생명을 벌레 취급하고 임산부의 배를 걷어찬 악마들에게 주어지는 관용은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어머니의 훈육이라는 변명은 며느리를 노예 취급하느냐 만적인 폭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와 제 아내는 이 법정에서 단 한치의 합의나 선처도 거부합니다. 부디 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끔찍한 폭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제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석 바닥으로 고꾸라져 저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잊혀주길 불효자식아. 나를 감옥에서 썩어 죽게 만들어 놓고 내 놈이 두 발 뻗고 잘 살 줄 아느냐.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 부부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다. 도훈이 역시 눈물을 콧물과 섞어 흘리며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유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쇼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오후 늦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신말숙에게는 특수감금 및 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유산을 초래한 주범 백도훈에게는 상해치사 및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의 법봉이 3번 쾅 내리쳐지는 순간 짓눌렸던 제 영혼의 족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제 아내와 죽은 아이의 피울음은 비로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죄수 호송차의 요란한 사일엔 소리와 함께 아나무인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오만방자한 모자의 시대는 영원한 철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년과 7년. 그들이 좁디 좁은 독방에서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곱씹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의 주택을 처분한 대금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집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 중 극히 일부를 떼어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넣은 뒤 이모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쓸 영치금과 사식 값 정도는 되게끔 말입니다. 제가 혈육의 정을 끊었다 한들 낳아준 자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도의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친척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이 2번 다시 제 인생에 침을 뱉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전부 유나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고통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보상이었지만 저의 진심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했던 서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처가가 있는 춘천 외곽의 고즈넉한 전원마을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조용한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처가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유나의 상처는 기적처럼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그녀는 읍내에 작은 어린이집을 차렸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미소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썩은 고름을 잔인하게 도려낸 저의 선택이 1000번, 1000번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폭력을 묵인하는 인내심은 결코 행복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살일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마당에 살구나무를 적시던 어느 일요일 아침, 마당에서 아기 이불을 널고 있는 저를 향해 주방 창문 너머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 오빠, 우리 봄이 분유 다 탔어? 애기께서 발버둥친다. 빨리 와. 금방 가. 온도 딱 맞춰놨지. 저는 수건에 급히 손을 닦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원목 아기 침대 안에는 복숭아처럼 뽀얗고 통통한 여자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조망만한 손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새로운 생명, 내 딸 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과 지옥을 견뎌낸 뒤 하늘이 내려준 눈부신 보물이었습니다. 제가 젖병을 물리고 아기를 품에 안아 토닥이자 유나가 다가와 제 어깨에 턱을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가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이 치는 밤이면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끔찍했던 창고의 녹슨 자물쇠와 진흙바닥에 핏물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빌어먹을 효도에 눈이 멀어 타협했더라면, 남사스럽다며 집안일로 덮으려 했더라면 저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것이고 지금 제 품에서 쌕쌕거리며 잠든 이 천사 같은 아이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억압과 고리타분한 위계질서로 약자를 짓밟는 곳은 지옥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맹렬하게 보호하고 끝없이 존중해야 하는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고 순결한 가치를 위해 나와 피를 나눈 핏줄일지라도 악마의 본성을 가진 자라면 내 손으로 직접 목을 쳐내야 하는 잔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향해 그래도 지엄이와 동생을 감옥에 쳐넣은 천하의 페류나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만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해도 저는 똑같이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누를 것입니다. 그 썩어빠진 혈연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고 내 아내와 내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빛나는 세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품에 안긴 보미의 심장박동을 느끼며 저는 툇마루 너머로 쏟아지는 찬란한 봄 햇살을 바라보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비명과 피비린내는 이제 2번 다시 열어보지 않을 몫은 기억의 상자 속에 묻혔습니다. 이제 제 가슴에 끓어오르던 붉은 분노는 사라지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일어선 단단한 평화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구원은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도덕의 굴레를 끊어내고 피해자인 스스로를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혹여나 화면 너머에서 숨죽여 눈물 짓고 계실 수 많은 여성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 어딘가에 과거 제 아내 유나처럼 캄캄한 고통 속에 웅크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며느리와 아내라는 이름 뒤에 참을 인내, 자를 강요해 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여자가 조금만 져주면 집안이 평화롭다는 그럴싸한 가스라이팅으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제발 명심하십시오. 인내와 양보는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독이 되는 인간들에게 베푸는 인내는 그들이 당신의 살점을 뜯어먹고 영혼을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날카로운 흉기가 될 뿐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당신의 존엄성과 청춘을 생매장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집이란 거센 세상의 비바람을 피해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여야지. 시어머니나 시동생, 심지어 남편의 폭언에 벌벌 떨어야 하는 교도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에 방치된 화초가 시들어 죽듯 폭력과 억압 속에 방치된 당신의 영혼도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가족의 도리, 며느리의 도리라는 말은 숭고한 가치지만 그것이 한 여성의 피와 눈물, 맹목적인 희생을 거름삼아 피어나는 것이라면 당장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살해당하고 생존이 위협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소리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 112를 누르건, 문을 부수고 도망치건 스스로를 구해내십시오. 가해자는 결코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며 기적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비겁하고 유약했던 과거의 백도진이 천하의 불효자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악마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진짜 자격이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밖에 나가 남들에게 얼마나 효자 행세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시집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자를 그 어떤 외부의 위협, 설령 그것이 내 부모 형제일지라도 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황동 자물쇠를 부숴버린 절단기는 평생 저의 뇌를 지배했던 효쇼라는 이름의 더러운 세뇌를 부숴버린 해방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참혹했던 이야기가 가해자들의 파멸이라는 법의 심판으로 끝을 맺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어디선가 숨죽여 오는 누군가에게 작은 탈출구가 되기를,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해한 환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 밖의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엔 너무도 짧고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서로의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공감 한 줄이 지옥에서 걸어 나올 용기를 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구조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굴곡진 인생의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피할 순 없겠지만 기꺼이 젖을 각오로 우산을 펴고 거침없이 걸어나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 아내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느 집이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사랑만이 가득한 진짜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